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차여사입니다. 혹시 지금 차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유를 누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의 맨 남쪽, 전라도 진안현. 그 중에서도 사람 발길이 드문 깊은 산속 송정골이라는 곳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요. 비탈진 돌길을 따라 올라가야만 보이는 그 집에는 세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하여 장돌이, 그의 아내 옥단, 그리고 10살 난 아들 복남이었어요. 장돌이는 사내답게 무던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손이 부지런했어요. 해 뜨기 전 지게를 지고 나가면 해가 두어자는 넘어야 돌아오는 삶. 그는 남의 집 기둥도 옮기고 짐짝도 나르고 때론 길가에 무너진 담도 고쳐주며 품삯을 벌었어요. 하루 일당은 고작 보리쌀 서되. 그것으로 온 식구의 끼니를 이어가야 했어요. 옥단은 마른 체구였지만 기운이 억척스러웠어요. 손바느질 솜씨가 좋아 동네 부잣집 교수들의 저고리를 도맡아 꿰매주곤 했어요. 손끝으로 돈을 버는 삶이었고 밤이면 등잔불 밑에서 끝도 없는 바느질에 눈을 혹사했어요. 복남이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요. 눈망울은 맑았고 배움에 대한 갈망도 컸어요. 허나 책 한 권, 종이 한 장이 귀한 그 시절, 복남은 친구네 집 담 너머로 들리는 서당 글소리를 몰래 흉내내며 천지 현황을 외우곤 했어요. 그들의 집은 겨울이면 찬바람이 구들장을 타고 들어왔고 여름이면 장맛비에 초가지붕이 새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장돌이는 늘 말했어요. 우리 복남이 훗날엔 이 산골을 벗어나 큰 사람이 될 거야. 나랑은 다르게. 그 말에 옥단은 조용히 쌀뜨물을 붓던 손을 멈추고 장돌이를 바라보곤 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말로 다 못한 수고와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겨울밤, 바람이 등짐을 지듯 불어오던 날이었어요. 세 식구는 아궁이에 불을 피워놓고 조촐한 저녁을 나누고 있었어요. 나물무침, 된장국, 굴러다니는 고구마 서넛. 그 와중에도 복남은 두 손 모아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저는 장터 나가서 일 안 해도 되죠? 장돌이는 그 말을 잠시 곱씹다가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복남아. 넌 글을 배워야 한다. 글은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재산이니라. 그날 밤 옥단은 이불 속에서 잠든 복남의 이마를 쓸어주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 안 하게 해주소서. 세 식구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덮고 있었어요. 그들의 가난은 깊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이불처럼 포근하였어요. 진안현 송정골에 봄이 찾아오면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들꽃은 가만히 피어났어요. 장독대 옆 작은 틈새에서도 집신 틈으로 드러난 발가락 사이에서도 봄 기운은 느껴졌어요. 초가집 지붕 위로는 멍든 하늘빛이 깃들었고 지붕 아래 작은 세 식구는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복남이는 이른 새벽이면 어머니가 지어준 보리죽을 후후 불며 먹고는 마당을 쓸고 집신을 챙겨 신었어요. 곁에는 누더기 책보가 있었어요. 안에는 누런 종이에 손수 적은 천자문 몇 줄, 마을 어귀를 돌아 나가면 낮은 담 너머로
서당의 기와 지붕이 보였어요. 그곳은 아이들이 모여 훈장님의 목소리를 따라 책을 읽는 곳이었어요. 천지현황, 우주흥황. 복남이도 그 틈에 앉아 입술을 달싹이며 따라했어요. 허나 그의 앞에는 종이가 아닌 손바닥 뿐이었어요. 그 위에 흙으로 쓴 글자는 금세 바람에 날아가곤 했어요. 어느 날 훈장 어르신이 장돌이와 마주 앉았어요. 복남이는 글맛을 아는 아이요. 내도 가르쳐보고 싶소이다. 장돌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옥단과 마주 앉았어요. 여보, 복남이 서당에 보내면 어떻겠소? 종이랑 붓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소. 옥단은 바느질 바구니를 품에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그려요. 내일 당장 부잣집 도령 저고리를 2벌 더 받아야겠어요. 그날 밤 촛불이 꺼진 뒤에도 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복남이의 손에 붓을 쥐어주는 그날을. 며칠 뒤 복남이는 처음으로 서당 앞에 섰어요. 낡은 저고리에 얼룩 묻은 종이 한 뭉치, 굵은 갈필 하나가 그의 보자기에 담겨 있었어요. 훈장님이 물었어요. 복남아, 너는 왜 글을 배우고 싶으냐? 복남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어깨에 얹혀있는 짐을 글로 덜고 싶습니다. 그 말에 훈장님은 고개를 길게 끄덕였고 마루 끝에서 기다리던 장돌이는 살며시 돌아서며 눈을 훔쳤어요. 이제 초가집 지붕 아래엔 가난보다 더 단단한 것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싹이었어요. 봄이 채 들기도 전 장돌이는 새벽 어스름 속에 집신을 꿰어 신고 길을 나섰어요. 아직 어둠이 골짜기를 꿰차고 있었고 솔바람에 물기 어린 흙내가 풍겼어요. 짐꾼이란 늘 그렇듯 사람보다 먼저 길을 걷고 길보다 늦게 돌아오는 존재였어요. 전주 장터까지는 왕복 하루 반. 그 길은 돌부리에 발목을 접질리기 일쑤였고 비라도 오면 진창이 되었어요. 장돌이는 이마에 동여맨 수건 하나로 비를 맞으며 등에 진 무명천 자루를 지고 터벅터벅 걸었어요. 허리만 곧게 펴면 짐은 반이다. 그가 속으로 늘 되뇌던 말이었어요. 짐보다 무거운 건 집에서 기다리는 식솔들의 마음이었어요. 장터에 도착하면 큰 부잣집 하인들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거 함지박 좀 옮겨봐라. 그쪽. 저 기와짐은 조심하고. 장돌이는 묵묵히 일했어요. 삭은 적었지만 한 푼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땀을 삼키고 저녁이면 장터 구석 국밥집에서 밥 한 사발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나마 그릇 속 고기 덩어리는 젓가락을 댄 적 없었어요. 복남이 입에 들어갈 걸 내가 어찌 먼저 먹겠는가. 그가 손으로 허리를 문지르며 내뱉는 그 한마디에 쌓인 피로가 허공에 흩어졌어요.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날이었어요. 집시는 지늘게 반쯤 빠졌고 어깨에 맨 짐은 천으로 감쌌어도 속까지 젖어들었어요. 장돌이는 한 걸음 한 걸음 비를 헤치며 걸었어요. 손끝은 불어 터졌고 발 뒤꿈치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어요. 그러나 그날
그의 품속엔 복남이를 위한 종이 꾸러미 한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새하얀 종이였고 글씨를 쓰면 잘 퍼지지 않는 기름 먹인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장돌이는 그 종이를 꺼내 복남에게 내밀었어요. 이걸로 글 배워라. 비에 젖을까 싶어 품에 꼭 안고 왔다. 복남은 종이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아버지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꼭 훌륭한 글쟁이가 될게요. 장돌이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손엔 못자국이 박혀 있었고 굳은 살이 단단했어요. 허나 그 손이야말로 복남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붓이었어요. 그날 밤 초가집에서는 아버지가 짊어진 짐보다 더 큰 사랑이 아들의 마음속에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장돌이가 장터로 떠난 날이면 초가집 안은 더욱 쓸쓸해졌어요. 옥단은 서툴게 닫힌 문틈을 정리하고 뒷마당에 엎어놓은 물지개를 세워 마실 물을 길어왔어요. 복남은 어머니 곁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의 작은 손은 어머니의 손을 다 따라갈 수 없었어요. 옥단의 하루는 언제나 실과 바늘로 시작되었어요. 쌀 한 대 얻으려면 부잣집 규수의 저고리 소매 끝을 바느질로 다듬어야 했고 손끝이 무뎌질 때까지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등잔불 아래 실을 꿰었어요. 그녀의 손은 해마다 조금씩 더 마르고 굳어졌어요. 손등은 거칠고 손톱 밑엔 피멍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이 꿰맨 옷은 언제나 부드러웠어요. 이 손이 찢어져도 우리 복남이 옷은 찢어지면 안 되지. 복남은 종종 어머니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그 손은 굵은 솔가지처럼 갈라져 있었고 매운 된장국을 휘젓는 동작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옥단은 마실길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어요. 바느질 보따리는 흙탕물에 젖었고 집시는 반쯤 벗겨진 채였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가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손은 안 다쳤소. 그 말에 아주머니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에게 있어 손은 곧 생계였고 복남과 남편의 밥줄이었어요. 복남은 그날 밤 바느질 바구니 속에서 덜렁거리던 낡은 가위를 꺼내 살짝 녹슨 부분을 천으로 정성껏 닦았어요. 어머니, 나중에 내가 큰 장사꾼 되면 바느질 안 해도 되게 해드릴게요. 옥단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녀의 눈가엔 피로가 깊게 스며 있었지만 그날따라 웃음은 오래도록 머물렀어요. 그 두 손이 집신을 꿰고 고름을 매고 밥을 짓고 눈물을 훔쳤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복남을 살리는 손이었어요. 지난현 송정골의 봄은 짧고도 빨랐어요. 산버지 흐드러지게 피어나기 무섭게 바람은 다시 메말라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복남은 새벽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서당이 있는 마을 어귀까지 걸어갔어요. 서당은 나무 기둥과 흙담으로 지어진 작은 초가였어요. 마루는 낡아 삐걱거렸고 훈장 어르신은 흰 수염을 쓸어내리며 아이들을 둘러보았어요. 자,
천지 현황부터 읊어보자. 아이들이 나지막하게 글귀를 따라 읽는 그 틈에서 복남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글을 배우는 것 하나만은 누구에게도 뒤처지고 싶지 않았어요. 복남은 글씨를 익히기 위해 밤마다 아버지가 품에 안고 온 종이 위에 숫눈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글자를 새겼어요. 붓끝이 떨릴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떠올렸어요. 이 종이에 어머니의 손값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훈장 어르신은 복남의 글씨를 들여다보며 미간을 좁혔어요. 이 아이는 글을 쓸 때 마음을 함께 쓰는구먼. 그 말이 장돌이의 귀에 들어가자 그는 쑥스러운 듯 뒷짐을 졌어요. 그러면서도 이른 장터길에 나서기 전 아들의 책보를 꼭 챙겨주었어요. 어느 날 복남은 수업을 마치고 훈장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글을 배우면 정말 배고픔도 이길 수 있나요? 훈장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당 너머로 푸르게 돋아난 보리 이삭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글이란 건 배를 채우지 못하지만 기를 비춰주지. 배는 밥이 채우고 마음은 글이 채운다. 너는 지금 마음밥을 짓고 있는 중이야. 그 말에 복남은 무언가를 꿀꺽 삼키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복남은 길 도자를 종이 가득 써내려 갔어요. 그의 붓끝은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큼은 분명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서당의 마루는 삐걱거렸지만 복남의 마음속 길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그 길은 언젠가 아버지의 짐을 덜어내고 어머니의 바늘을 내려놓게 해줄 것이었어요. 초여름 바람이 산마루를 넘고 들판을 휘돌아 장터로 향하던 날, 장돌이는 오랜 고민 끝에 복남을 처음으로 전주 장터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복남아, 오늘은 아버지랑 같이 짐을 져보자꾸나. 복남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지게를 등에 맸어요. 장터까지 가는 길은 험했지만 아버지의 걸음 뒤를 따라 걷는 일은 마냥 든든했어요. 전주 장터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고함을 치고 소고기 냄새의 비린내, 집신 깔창에 쌓인 먼지가 뒤엉켜 있었어요. 어르신, 이 쌀푸대 좀 옮겨주소. 복남은 아버지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등이 휘고 팔이 떨렸지만 어깨 위 쌀푸대는 점점 가벼워지는 듯 했어요. 무엇보다 장터 사람들의 말소리 하나하나가 복남의 귀에는 생생한 글자처럼 들렸어요. 그러던 중 장터 앞쪽 한 구석에서 다투는 소리가 났어요. 아니, 이 숫자 계산이 틀렸잖소. 10마리인데 어찌 6말값만 받았단 말이오. 순간 복남이 발을 내딛었어요. 장터 좌판 위에 놓인 저울과 쌀자루를 눈으로 훑더니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숫자를 써내려 갔어요. 여기 보세요. 쌀 한 마리에 30냥, 10마리면 300냥. 근데 6말 값인 180냥만 받았으니 모자랍니다. 주변 상인들은 복남의 침착한 설명에 눈을 휘둥그레 떴어요. 거친 장터에서도 복남의 글공부는 빛을 냈어요. 장돌이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 복남이 이제 사람들 틈에서도
절 수 있구나. 장 끝나고 돌아오는 길, 복남의 손엔 장터 어르신이 쥐어준 작은 동전 두 잎이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제가 번 돈이에요. 장돌이는 말없이 복남의 등을 툭 쳤어요. 그 등은 예전보다 곧게 펴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장돌이 가족은 복남이 산 주먹밥 하나를 세 식구가 나눠 먹었어요. 장돌이는 밥풀을 묻힌 채로 웃었고 옥단은 눈물 고인 눈으로 웃었어요. 복남은 그 광경을 가슴에 새겼어요. 이 한 끼를 100끼로 만들고 싶다. 장터의 소란 속에서 복남은 세상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그날 세 식구의 밥상 위엔 고된 하루보다 더 큰 희망이 올려져 있었어요. 장터에 드나드는 날이 잦아질수록 복남의 눈은 더 깊어지고 손은 더 바빠졌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곁에 서서 짐을 나르는 데만 정신이 팔렸지만 이제는 장터 좌판마다 오가는 말, 손님의 표정, 품삯 흥정까지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복남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저 작지만 좌판 하나 해도 될까요? 갓 지은 찐 고구마나 말린 나물 같은 것만 팔아도. 장돌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들의 두 눈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 불빛은 장터에서 배운 글과 삶이 섞인 빛이었어요. 허면 내 짐 한 짐 덜고 그 좌판 너한테 맡겨 보마. 며칠 뒤 복남은 손수 만든 작은 삿갓 좌판을 장터 구석에 펴고 앉았어요. 어머니 옥단이 새벽에 삶아준 고구마와 그가 직접 따온 도라지, 나물 몇 줄기를 올려놓고 가슴이 터질 듯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처음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이의 좌판은 구석에 있었고 웃옷도 헤어졌으며 말도 조용했어요. 하지만 복남은 손님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고구마 오늘 막 찐 겁니다. 어르신 따끈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쯤 지났을까? 한 노파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복남이의 고구마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참말로 삶은 지 오래 안 됐는가? 복남은 당차게 대답했어요. 삶은 지 2시각도 안 됐습니다. 제가 직접 땔감 주워서 어머니가 삶아주신 겁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구마 5개를 집어들고 동전 몇 잎을 놓고 갔어요. 복남의 손은 떨렸고 그 조그마한 동전을 품에 꼭 쥐었어요. 그것이 복남의 첫 손님이자 첫 장사였어요. 해가 기울 무렵 좌판은 거의 비었어요. 복남은 허름한 보자기에 남은 몇 줄기 나무를 싸며 속으로 외쳤어요. 내가 오늘 처음으로 돈을 벌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장돌이와 옥단이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복남이 수줍게 동전 몇 잎을 손에 얹어들이자 장돌이는 말없이 등을 토닥였고 옥단은 조용히 울었어요. 우리 복남이 장터 사람 다 됐구나. 그날 밤 초가집 안에는 쌀밥 대신 보리죽이 있었고 반찬은 소박했지만 식탁 위엔 복남의 첫 거래에서 싹튼 희망이라는 반찬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겨울이 깊어지며 지난 현에도 첫눈이 내렸어요. 산길은 희끗희끗하게 덮였고 들판엔
바람이 매섭게 불었어요. 복남은 이른 새벽 집신의 동아줄을 더 감아매고 장터로 향했어요. 등에 진 보자기 속에는 직접 삶은 고구마와 삶은 콩, 그리고 말린 도라지 몇 줄기. 손은 시렸지만 마음은 어느 날보다 더 단단했어요. 오늘은 꼭 10개는 팔고 돌아가자. 그러나 장터는 그날따라 썰렁했어요. 눈보라가 몰아쳐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상인들조차 좌판을 일찍 걷었어요. 복남은 버려진 지푸라기 틈에서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었어요. 어느새 해는 기울었고 손님은커녕 말 한마디 건넨 사람도 없었어요. 눈발은 더욱 거세졌어요. 복남은 좌판을 접고 보자기를 품에 꼭 안은 채 눈길을 헤치며 집으로 향했어요. 눈에 젖은 집시는 발에 감겨 무거웠고 골짜기 입구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어요. 조금만 더 가면 집이다. 하지만 산비탈을 돌아서는 순간 복남은 미끄러져 눈더미 속에 나뒹굴고 말았어요. 보자기는 흩어졌고 팔꿈치에선 피가 배어 나왔어요. 복남은 이를 악물고 벌떡 일어났어요. 눈보라 속 초가집의 희미한 등불이 언뜻 보였어요. 그 불빛을 향해 그는 비틀거리며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 시각 옥단은 마루 끝에 서 있었어요. 장돌이는 횃불을 들고 골짜기 입구까지 나가고 있었어요. 걱정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간 얼굴에 옥단은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복남아, 제발. 그때 누군가 비틀비틀 언덕을 오르고 있었어요. 복남이다! 복남이야! 장돌이가 달려가 아들을 부둥켜 안았어요. 복남은 기운이 빠진 채 품에 꼭 안고 있던 찐 고구마 하나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어머니 드시라고 남겼어요. 옥단은 말없이 그 고구마를 받아들고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아들의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그날 밤 초가집 아궁이에선 온기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어요. 복남은 팔에 헌 약을 바른 채 장돌이 품에 기대어 잠들었고 옥단은 아들이 손에 쥐고 돌아온 반쯤 으깨진 고구마를 조심스럽게 데웠어요. 그 고구마 하나에 담긴 마음은 어떤 말보다 진했고 그날 눈길은 험했지만 복남의 마음엔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봄이 들자 지난년 장터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잔설이 녹고 길가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장 보따리도 하나둘 다시 무거워졌어요. 장돌이는 늘 그렇듯 새벽 어스름에 집신을 챙기고 지게를 졌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는 집을 나서며 지게 대신 낯선 물건을 붙잡고 있었어요. 복남아, 이것 좀 봐라. 그것은 장돌이가 직접 짠 수레였어요. 소도 말도 없이 오로지 사람 손으로 끌게 만든 작은 나무 수레였어요. 못질은 투박했고 손잡이는 거칠었지만 바퀴는 묵직하게 잘 돌았어요. 이제 짐은 수레에 실을 수 있다. 내 허리도 조금은 편해지겠지. 복남은 그 수레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나무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그 수레에는 아버지의 밤샘 노고와 수없이 베인 손자국이 고스란히 베어 있었어요. 장터에 도착하자 수레는 곧 주목을 받았어요. 짐을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데다 이동이 빨랐기 때문이죠. 이거 어디서 났소? 직접 만든 겁니까?
예, 제 손으로 짰소이다. 장돌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고 상인 하나가 수레값을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수레는 우리 복남이와 함께 할 겁니다. 이 수레는 짐을 나르는 게 아니라 복남이 길을 여는 징검다리입니다. 복남은 수레 뒤를 묵묵히 따랐어요. 수레가 지나간 길엔 짐자국이 남았고 복남의 마음속엔 아버지가 나를 위해 짜낸 길이 새겨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복남은 수레의 바퀴를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진흙을 씻어내고 마른 헝겊으로 윤을 냈어요. 아버지, 이 수레 제가 이어받을게요. 장돌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별이 떠오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 수레는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 속에는 짐이 아닌 사랑과 믿음이 실려 있었어요. 여느 때보다 해가 찬란하게 떠오른 봄날, 전주 장터가 아닌 진안에서 가장 큰 군산 대장터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라도 곳곳에 상인들이 모이는 자리, 수백의 발자국이 겹쳐지고 물건보다 말이 더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복남은 아버지와 마당에서 수레를 정비했어요. 도라지와 고사리, 햇고구마, 어머니가 손수 묻혀 넣은 나물까지 보자기에 하나하나 곱게 싼 뒤 장터로 가져갈 짐을 꾸렸어요. 장돌이는 복남에게 말을 했어요. 오늘은 내가 앞이 아니라 내가 앞서거라. 복남은 수레 손잡이를 힘주어 잡았어요. 그의 손엔 아직 물집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군산 대장터는 말 그대로 사람이 바다처럼 넘실댔어요. 종이, 옷감, 도자기, 수산물, 기와, 장작, 그리고 약재까지 온갖 물건이 오갔고 복남은 허공 속에서도 거래되는 말과 표정을 읽었어요. 한 외지 상인이 복남의 좌판 앞에 멈춰 섰어요. 이 도라지 어디서 캤소?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복남은 숨을 고르며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진안 송정골에서 캤습니다. 어머니가 삶고 제가 말렸습니다. 쓴맛을 덜고 단맛은 남기게 했습니다. 상인은 도라지를 손끝으로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이만큼 한 보따리 얼마요? 복남은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정직한 값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도라지는 흥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주변 상인들이 놀란 눈으로 복남을 바라봤어요. 그 말투, 그 당당함은 어린 아이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쩌면 진짜 장터 사내의 말이었어요. 외지 상인은 웃으며 도라지 보따리 3개를 사갔고 뒤이어 줄을 선 손님들이 하나 둘 좌판 앞에 모였어요. 장돌이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복남이 이제 장을 열 줄 아는 사내가 되었구나. 저녁 무렵 좌판은 텅 비었고 수레는 다시 가벼워졌어요. 복남의 품속엔 동전과 쌀, 건어물, 장작표까지 들어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옥단이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남은 그녀의 앞에 엎드리듯 무릎을 꿇고 보따리를 풀었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장갑이고요. 이건 아버지 허리띠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 첫 흰쌀이에요. 옥단은 말없이 흰쌀을 쓸어 모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쌀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어요. 그 소리는 이 집에 처음 울려 퍼지는 풍요의 소리였어요. 그날 큰 장터는
복남에게 세상을 열어주었고 복남은 그 세상에 신뢰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것이에요. 그날 밤 초가집 마당 위로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어요. 하루 종일 장을 보고 돌아온 복남은 두 팔 가득 품에 안은 보따리를 풀었어요. 옥단은 믿기지 않는 듯 손끝으로 흰쌀을 만졌고 장돌이는 말없이 볏짚을 깔고 수레바퀴를 닫고 있었어요. 오늘 많이 팔았느냐? 장돌이의 물음에 복남은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팔기도 하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배운 게 뭔데? 사람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장돌이는 가만히 복남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게 벌써 몸에 배었단 말이냐? 그래, 장돌이 자식 맞구먼. 복남도 함께 웃었어요. 그 웃음은 처음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그동안은 늘 숨죽인 웃음, 참는 웃음, 눈물과 섞인 웃음뿐이었으나 이날의 웃음은 달랐어요. 옥단은 장독대 뒤에서 물을 떠와 솥에 붓고 쌀을 씻어 장작불에 얹었어요. 솥뚜껑이 덜컹이며 끓는 소리, 고구마와 나물이 놓인 밥상, 그리고 그 위에 처음 올라온 흰쌀밥 한 그릇. 여보, 우리 집에도 드디어 쌀밥이 올라왔어요. 옥단의 말에 장돌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밥이 오기까지. 이 손 저 손 온 가족이 수고했소이다. 복남은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고소하고 뜨끈한 쌀밥 맛에 이름 모를 눈물이 밥풀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날 밤 세 식구는 오래도록 밥상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조촐한 반찬이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마루 아래서는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밤의 웃음은 쌀밥 때문이 아니라 함께 견뎌왔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도 봄이 찾아들었어요.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던 봄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당에는 겨우내 얼었던 물이 풀려 맑은 소리가 들렸고 장돌이는 그날도 집신끈을 고쳐 묶으며 수레를 챙기고 있었어요. 오늘은 좀 무거운 짐이라오. 남쪽 읍내로 가야 한다 하니 점심은 내가 밖에서 때울 테니 기다리지 마시오. 옥단은 장돌이의 저고리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무거우면 하루 늦게 갔다 오시구려. 복남이도 크지 않았소. 이제 그만 짐 좀 내려놓고. 허허, 아직은 조금 더 버텨야지. 복남이 장사미천 내가 만들어줘야 하니라. 장돌이는 수레에 기와를 실었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진안과 남쪽 읍내를 잇는 고갯길은 봄눈이 녹으며 진흙탕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익숙한 길을 따라 조심조심 수레를 끌었어요. 기와는 무겁고 수레는 미끄러졌지만 언제나처럼 그는 힘껏 버텼어요. 그러나 고갯마루를 넘던 순간 산비탈에서 바위 하나가 굴러내렸고 수레가 휘청이며 균형을 잃었어요. 장돌이는 반사적으로 수레를 감싸며 넘어졌고 기와가 와르르 무너져 그의 몸 위로 떨어졌어요. 잠시 후 산 아래를 지나던 행인이 수레 옆에 쓰러져 있는 장돌이를 발견했어요. 사람 살려! 짐꾼이 산에서 다쳤소! 그날 오후 복남은 마을 어귀에서 급히 달려오는 사람들의 소리에 책보를 던지고 뛰어나갔어요.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실은 평상과 그 옆에 어리 빠진 듯 선 어머니가 있었어요. 복남아, 아버지께 인사드려라. 옥단의 말에 복남은 장돌이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장돌이의 숨소리는 가늘고 눈은 겨우 뜬 채였어요. 복남아.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절 부르셨죠? 제가 술에 끌게요. 다시는 못 걷게 되셔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장돌이는 손을 뻗어 복남의 머리칼을 쓸어내렸어요. 수레는 이제 내 것이다. 나는 너의 길을 만들었으니 이젠 걷거라. 그 마지막 말과 함께 장돌이의 손은 복남의 뺨 위에서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숨이 멎었어요. 장돌이는 그렇게 아들의 길이 되어 마지막 수레를 밀고 갔어요. 복남은 그날 밤 아버지가 남긴 수레바퀴를 천천히 돌렸어요. 기와 조각이 깨진 틈 사이로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사내의 굳은 손이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별이 지고 달이 흐른 그 밤, 초가집 지붕 위로는 말없는 바람만 불었어요. 하지만 그 바람 속에 장돌이의 숨결이, 무거운 수레를 끄는 그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 했어요. 3일째 되는 아침, 산 너머에서 들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마당까지 흘러들었어요. 그러나 초가집 안엔 침묵만이 깃들어 있었어요. 장돌이의 시신은 맨 흰 혼이불로 덮인 채 마루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복남은 새벽부터 바깥 마당을 쓸고 또 쓸었어요. 손에 들린 빗자루는 더는 먼지를 털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버지를 보내기 전 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옥단은 눈물을 말린 채 고운 삼배 수위를 꿰매 맞췄어요. 그 손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지만 바늘은 단 한 땀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 참 억센 사람이었소. 근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쉽게 쓰러졌소? 그녀는 말끝을 이었지만 대답 없는 하늘만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상여가 마을 어귀에 들어설 즈음 복남은 흰 두건을 쓰고 아버지의 영정을 들었어요. 장터에서 익숙하던 복남의 당찬 발걸음은 이날따라 유난히 느리고 무거웠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수레를 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당신을 태우고 갑니다. 상여 앞에는 나무패가 흔들렸고 상여꾼들의 낮고 구슬픈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이고, 우리 장돌이 고된 짐 다 내려놓고 가시오. 산비탈길을 따라 장돌이의 마지막 길이 열렸어요. 수레바퀴는 없었지만 그 무게는 누구보다 무거웠어요. 복남은 울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한 걸음마다 자신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걸음 하나를 새겼어요. 산자락에 도착하자 작은 봉분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 옥단이 손수 짓던 배자 한 벌이 덮였어요.
여보, 이건 당신이 못 입고 떠난 옷이니 이제 따뜻하게 주무시소. 봉남은 그 옆에 작은 목패를 하나 세웠어요. 패엔 손수 써내려간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부지수, 무성지도. 아버지의 손은 말없는 길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해가 기운 산길을 내려오던 길, 봉남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아버지 몫까지 할게요. 우리 집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옥단은 말없이 아들의 손을 감싸 안았어요. 그 손은 아직 어린데도 사내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바람은 조용히 지나갔고 초가집 마루 위에 아버지의 수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바퀴는 멈췄지만 봉남의 길은 이제 막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장례가 끝나고도 며칠 동안 초가집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어요. 아궁이엔 불이 꺼진 채 장독대엔 흙먼지가 앉았고 마당에 삐뚤어진 수레자국은 비에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어요. 봉남은 말이 없어졌어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긴 했지만 손에 든 지게는 벽에 세워두기만 했어요. 그는 종일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옥단은 그런 아들을 멀리서 지켜보았어요. 자식의 눈에서 처음 보는 그늘. 그것은 외로움도 슬픔도 아닌 책임이라는 이름의 무게였어요. 그날 저녁 옥단은 상에 된장국과 보리밥을 올렸어요. 반찬은 무나물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봉남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우리 집엔 늘 무언가가 부족한가요? 그 말에 옥단은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고 봉남의 옆에 앉았어요. 봉남아,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한 게 아니란다. 그저 주지 못한 게 많았을 뿐이야. 그래도 너는 주고 싶은 사람이잖니. 봉남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뚝뚝 밥 위로 떨어졌어요. 내가 아버지처럼 되려면 아버지가 짊어진 걸 내가 짊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옥단은 봉남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며 말했어요. 무서운 건 괜찮단다. 아버지도 무서웠을 게야. 그런데도 수레를 밀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 말에 봉남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10살 이후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어요. 옥단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봉남은 아버지의 수레를 끌고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조심스럽게 바퀴에 기름을 바르고 끈을 매고 수레 위에 작은 나물 보따리를 실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장에 나가겠어요. 봉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옥단은 등불을 들고 마당 끝에 서서 말했어요. 내일 새벽 장 보자기는 내가 싸줄게. 봉남아, 넌 이제 집안의 가장이다. 그날 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지붕 위에선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엔 작고 단단한 불씨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른 새벽 마을이 아직 잠들어 있을 무렵 봉남은 수레 손잡이를 꽉 쥐고
마당을 나섰어요. 서리빨이 언 땅 위로 그의 발자국이 또박또박 찍혔어요. 등에 진 보자기에는 옥단이 새벽 내내 삶은 고구마, 직접 말린 고사리, 그리고 복남이 꿰맨 새천 보자기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혼자 다녀올게요. 어무이는 아버지 곁에서 기다려주세요. 옥단은 말없이 마루 끝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아들의 등을 바라봤어요. 그 등은 이제 아이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대신해 짐을 지고 나선 사내의 등이었어요. 군산 장터에 도착하자 복남은 말없이 좌판을 펼쳤어요. 이젠 익숙해진 손놀림, 물건을 차곡차곡 놓고 깃발을 달았어요. 복남 상점! 마음 담아 팝니다. 처음 보는 이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애가 상인이랍시고 앉았구먼. 그러나 복남은 말없이 인사했고 물건마다 정갈하게 가격표를 매달았으며 나물줄기 하나도 손질을 빼먹지 않았어요. 점심 무렵 한 중년 사내가 그의 좌판 앞에 멈췄어요. 이 고사리 어디서 캤냐? 지난 송정골에서요. 어머니와 함께 삶고 제가 말렸습니다. 묵은내 안 나게 삶는 법 아버지께 배운 겁니다. 사내는 잠시 고사리를 들어 냄새를 맡더니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복남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런 건 흥정 안 해. 정성값은 깎는 게 아니니까. 복남은 두 손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듯 울컥했지만 그는 꼭 참았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좌판은 거의 비었고 수레 안엔 쌀 몇 대와 천 조각 그리고 작은 돈주머니 하나가 있었어요. 복남은 좌판을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그곳엔 해가 지는 붉은 노을 그리고 그 너머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아버지, 저 오늘 장사꾼 소리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마루에 등이 켜져 있었어요. 옥단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남아. 복남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 잘 보고 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옥단은 눈물겨운 웃음을 지었어요. 그 미소는 장도리의 그늘을 딛고 서 있는 복남이라는 새 나무의 첫 잎사귀 같았어요. 그날 밤 초가집 지붕 위엔 별이 또렷이 떠 있었어요. 복남은 마루에 앉아 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두 발로 걷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술의 자국은 제 길에서 지우지 않겠습니다. 세월은 느리게 흐르는 듯 하다가도 되돌아보면 어느덧 훌쩍 지나가 있었어요. 복남이 수레를 끌기 시작한 지 벌써 5해. 그는 어느덧 20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장사꾼 복남이 되었어요. 지난 장터에 복남이 안 보이면 장이 안 열린 거라 하더라. 그 아이는 정직하게 팔아. 애놀이는 없어도 손해보는 기분은 안 들지. 복남의 좌판은 늘 정갈했고 그의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어요. 가격을 깎으려는 이에게도 그는 웃으며 말하곤 했어요. 흥정은 물건값을 낮추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 믿음을 높이는 거라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손님들의 뒷모습엔 이상하게도 고개가 높이 들려 있었어요. 그의 여름, 복남은 결심을 하나 했어요. 이제는 좌판이 아니라
나만의 상점을 가져야겠다. 그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군산 장터의 한쪽 빈 가게를 빌렸어요. 허름한 다락이었지만 볕이 잘 들고 길목이 좋았어요. 수레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문 앞에 복남은 손수 나무 간판을 걸었어요. 복남상회, 진심을 팝니다. 가게 안에는 어머니 옥다님 손수 만든 된장, 말린 나물, 복남이 직접 골라온 보리쌀, 그리고 서당에서 배우던 글을 응용한 작은 손글씨 안내문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 쌀은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이 고사리는 산에서 바람과 함께 말렸습니다. 값은 깎지 않지만 인심은 얹어드립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저 짐꾼의 아들이라 여겼던 복남이 글을 쓰고 장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을. 어느 날 지나가던 한 상단 대행수가 그의 상회에 들러서 조용히 물었어요. 이 상회, 누구에게 배워 이렇게 꾸몄나? 복남은 잠시 고개를 들고 대답했어요. 배운 이는 따로 없지만 길을 닦아준 분은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짐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당인이었지요. 그 말에 대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아비는 다시 살아도 좋겠구먼. 그날 저녁 복남은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옥다는 마당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상단 대행수가 다녀갔어요. 내일 같이 상단 물류를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옥다는 콩을 담던 광주레를 내려놓고 복남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아, 그래. 이제 넌 마을의 장사꾼이 아니라 세상을 상대하는 사내로 컸구나. 복남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저에겐 아직 가장 중요한 고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누구냐? 복남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요. 어머니께 따뜻한 밥상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 마루 위로 어느덧 복남 상회의 등불이 멀리서도 보였고 그 빛은 수레의 흔적에서 시작돼 이제 장터와 세상까지 비추고 있었어요. 군산 장터에 복남 상회라는 간판이 걸린 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복남의 이름은 상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복남이라는 청년 아시오? 20살밖에 안 됐는데 말이 단단하고 물건이 성실해요. 한번 거래하면 다시 찾게 된다더군. 흙냄새 나는 장사꾼이랄까? 그 소문은 곧 군산 상단의 귀에까지 닿았어요. 전라도 일대에 물류를 총괄하던 군산 상단. 그곳의 상도꾼이자 대행수였던 최 노인이 어느 날 복남의 가게 앞에 조용히 섰어요. 복남상회, 이게 자네 가게인가? 복남은 예를 갖춰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예, 송정골 복남이라 합니다. 술에 끌던 아이가 상단 문턱을 넘었구먼. 복남은 그 말에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제가 끌던 수레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빌려 걷고 있을 뿐입니다. 최 노인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다 낡은 장부책을 내밀었어요. 이건 상단의 거래 목록이야. 이제 자네도 이 안에 이름을 올릴 차례지.
그 순간 복남의 심장은 쿵 하고 뛰었어요. 그동안 보리단 들고 나물꾸러미 팔던 작은 수레가 이제는 수십 척의 물길과 상인의 땀줄기를 잇는 진짜 길의 일부가 된 것이었어요. 며칠 후 상단 회합에 복남이 참석했어요. 반듯한 저고리, 가지런한 말투, 단단한 눈빛, 나이 많은 상인들은 속으로 중얼댔어요. 저 사내, 나이는 어리지만 눈엔 오래된 길이 담겼구먼. 복남은 모든 상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수레에서 시작했습니다. 가르침도 가게도 없었지만 정직한 손과 말로 물건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거래가 아니라 믿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회합장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가 곧 따뜻한 박수가 퍼져나갔어요. 그날 이후 복남의 이름은 지난 수레의 상인 복남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가 끄는 짐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짐꾼들의 희망도 함께 실리게 되었어요. 그날 밤 복남은 장부 한쪽에 조심스럽게 글을 적었어요. 상단 첫 거래, 수레 하나, 정직함 둘, 아버지 마음 셋. 그리고 장도리의 낡은 수레바퀴 한 쌍을 가게 안쪽 가장 높은 선반에 모셔두었어요. 그건 마치 이 집을 지켜보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복남은 이제 수레를 끌던 아이가 아니라 수레를 잇는 사내가 되었어요. 그 등 뒤로 수많은 상인들이 그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더 흘러 복남은 23살이 되었어요. 군산 장터에 복남상회가 자리 잡은 지도 어느덧 3년. 그의 이름은 장터 너머 고을까지 알려졌고 지난 골짜기에서 나던 고사리와 나물이 한양 상인들의 밥상에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남의 거래처 중 한 곳인 남원 상단에서 뜻밖의 청혼이 들어왔어요. 대행수님, 복남이란 총각 있지 않소? 사내로도 훌륭하지만 마음이 곱고 말이 따뜻하니 우리 집 여식과 인연을 맺게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곧 복남의 귀에도 전해졌고 복남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옥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 혼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옥단은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야지. 너무 오래 혼자였잖니. 내가 짊어진 집안도 이젠 둘이 함께 나눠야지. 복남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혼례를 올려도 저의 첫 번째 가족은 어무입니다. 옥단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해 가을 군산 장터에서 조촐한 혼례가 올려졌어요. 복남의 신부는 맑은 눈매를 가진 다소곳한 여인이었고 가난했던 시절 복남의 고구마 좌판을 자주 들려주던 상인의 딸이었어요. 혼례날 복남은 신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소. 이 집엔 어머니가 계시고 그분은 나의 뿌리이니 함께 잘 모셔주오. 신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상회가 있고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더 잘 모실게요. 혼례가 끝난 지 며칠 뒤 복남은 집 뒤편에 있던 작은 헛간을 손수 고쳐 옥단을 위한
찻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해가 잘 드는 곳에 작은 창을 내고 사방에 손님용 돗자리를 깔았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전용 방이에요. 장터에 온 손님들이 쉴 수 있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차를 대접하시면서 마음껏 웃으셔도 됩니다. 옥단은 그 방에 처음 앉아 햇살을 받으며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곳에 앉으니 그 시절 추웠던 너희 아버지 생각이 나는구나. 복남은 방 안 구석에 아버지의 오래된 지게 한 자루를 세워 두었어요. 그건 마치 그 자리에 늘 아버지가 함께 앉아 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복남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앉아 따뜻한 고구마를 나누어 먹었어요. 이 집에는 이제 세 사람이 있고 그들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웃음 사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언제나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남은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그 효심은 밥상 위에서도 방한 햇살 속에서도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지난해는 예년보다 이른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장독대 위에 수북이 쌓였고 초가집 지붕에는 참새 몇 마리가 모여 추위를 나고 있었어요. 복남은 어느새 장터에서 가장 바쁜 상당꾼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매일 아침 따뜻한 죽을 쑤어 어머니께 올렸어요. 옥단은 그 찻방 안 햇살이 가득 드는 자리에 앉아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기운이 빠진 듯했고 손등에는 힘줄이 솟아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밖이 춥습니다. 방 안에서 쉬세요. 그래도 햇살은 따뜻하구나. 이런 볕을 받는 건 참 오랜만이야. 복남은 조용히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한 손엔 따뜻한 차, 다른 손엔 아버지의 술의 그림이 그려진 종이 한 장. 어머니, 기억하시죠? 이 술에요. 그날 눈보라 속에서 제가 처음 끌던 날. 옥단은 가만히 웃었어요. 기억나지. 내 손이 너무 작아서 술의 끈이 자꾸 흘러내렸었지. 그때 고구마를 한 조각 구워온 아내가 다가와 앉았어요. 옥단은 그것을 받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이 집은 참 이상하게 고구마가 이렇게 맛있다. 그 말에 복남은 웃음을 터뜨렸고 아내도 손을 모아 조용히 따라 웃었어요. 그 순간 옥단의 입가에 오래도록 남아있던 아주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복남아. 예, 어머니. 나는 참 잘 살았다. 네 아버지와 살았고 너와 함께 했고 이제는 웃으며 갈 수 있겠구나. 복남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나 옥단은 더는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녀는 세상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듯 천천히 이불에 눕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고요히 눈을 감았고 입가엔 마지막까지 웃음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 미소는 배고팠던 날도 찢어진 손을 꿰매던 날도 자식을 위해 무릎을 꿇었던 날도 모두 이 한순간을 위해 견뎌왔다는 듯이 따뜻했어요. 복남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그녀의 이마에 이마를 대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가시거든 그 수레길 이야기 다시 나누셔야지요. 그날 밤 초가집 마당에는 눈이 하염없이 내렸어요. 복남은 어머니가 앉았던 찻방을 조용히 정리하며 작은 찻잔 하나를 선반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나무 기둥에 이렇게 글을 새겼어요. 이 방에서 어머니는 햇살이 되셨습니다. 이 방에서 우리 가족은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 밤의 눈은 조용히 세상을 덮었고 복남의 마음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웃음이 별빛처럼 오래도록 머물렀어요. 어느 날 밤 초가집 마당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복남은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조용히 수레를 헛간에 들여놓았어요. 이제는 상단에서 일하지 않는 날이 없었고 복남상에는 군산뿐 아니라 남원, 전주, 심지어는 한양까지 이름이 알려진 큰 상점이 되었어요. 하지만 복남이 늘 하루의 끝에서 찾는 곳은 마당 끝 초가집 마루였어요. 그는 옷을 털고 마루에 걸터 앉아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아버지가 떠난 지 10년, 어머니가 떠난 지도 몇 해. 그 두 분의 자리는 더 이상 곁에 없지만 복남은 늘 이 자리에만 앉으면 그들과 다시 함께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 오늘도 장 잘 보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군산에서 고구마도 팔렸어요. 그 고구마, 그때 그 맛이더군요. 그러곤 복남은 작게 웃었어요. 어릴 적 눈물 섞인 고구마를 먹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생각났어요. 그때 안채에서 복남의 어린 아들이 마루로 나왔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복남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 별들 좀 보아라. 저 중에 2개는 말이지. 한 분은 내 할아버지고 또 한 분은 내 할머니다.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는 수레를 끌고 온 길을 만들었고 할머니는 그 길 위에 따뜻한 밥상을 펴주셨단다. 그럼 아버지는 뭘 하셨어요? 복남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보다 살며시 아들의 어깨를 안았어요. 나는 그 길을 이어서 걷고 있지. 그리고 너는 이제 그 길 위에서 꿈을 꾸면 된단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저도 나중에 수레 하나 끌어야겠어요. 복남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수레를 끌어도 좋고 별을 세워도 좋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 마음을 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날 밤 초가집 마루에는 다시 3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한 사람은 별이었고 한 사람은 바람이었고 마지막 한 사람은 지금 이 땅을 딛고 서 있었어요. 수레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 그것은 이제 세월과 세대를 넘어 길이 되고 사람이 되었어요. 이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들려주는 차여사였습니다.